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사제입니다. 오늘은 봄의 설렘이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딱 맞는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을 아시나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김재환님의 이 책, 오지게 재미있게 나이듦은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난 할머님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출판사 북하우스에서 2020년 출간한 책인데요. 저자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혹시 가능하면 내 친구들이랑 까르르 웃으며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요. 어머니의 이 부탁으로 저자의 고민은 시작되었고 그 결실이 영화로 그리고 이 책으로 이어집니다. 대체 무엇으로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웃게 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 출근길에 김사인 시인이 진행하는 시시한 다방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듣게 되었죠. 처음 한글을 배운 칠곡 할머니께서 출연해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당신이 쓴 글을 담담하게 읽어주셨는데요. 그걸 듣는 순간 작가는 이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김재환 감독은 마침내 무궁화 열차를 타고 칠곡으로 향하죠. 관내 문예학교는 28개나 있었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있는 수업을 참관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칠곡군 양목면 복성 1위 문예학교를 선정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저자의 영화 칠곡 가신 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저자의 깨달음을 담은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책,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입니다. 10대에 시집와서 7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누은 할머니 7분이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 저자는 이 생생한 이야기가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웃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저자는 꿈같은 시간이었노라 표현합니다. 고속열차에서 완행열차로 갈아탄 느낌이었다고요. 도대체 저분들의 팔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비법은 뭘까? 그리고 저자가 발견한 답은 바로 할머니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고 있었던 설렘이었습니다. 문예학교에 다니면서 한글 공부에 푹 빠진 할머니들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 아침 일찍부터 글자를 배우러 마을회관을 찾아가죠. 떨리는 손으로 느릿느릿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익히는데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동네 간판들을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지요. 글을 몰라 서러웠던 마음은 한편에 접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자식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은행에 가서 사인도 해보고 그렇게 읽고 쓰는 재미를 한껏 만끽합니다. 저자는 하루하루 건강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목표인 칠곡의 할머니들과 감동적인 3년여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건 느릿하면서도 재미있고 소박하게 사는 인생에 대해 그리고 배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노년의 시간에 대해 성찰하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속도에 맞추어 가다 보니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 시간의 오묘함, 느림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듦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90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난 어떤 즐거움으로 노년의 시간을 채울 것인가 라고요. 칠곡 문예학교 할머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재미있게 살고 의미있게 죽자였던 저자의 인생관은 재미있는 게 의미 있는 거다로 바뀝니다. 살아보면 사실 일상의 미미한 재미와 소소한 시간이 모여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니 말이죠.
그걸 저자는 설렘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글을 몰라 냄새로 가게를 구별해야 하고 돈도 색깔로 구별하며 메뉴판을 읽을 줄 몰라 중국집에선 자장면만 주문하던 할머님들이 문예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숫자로 계산을 할 줄 알게 되고 중국집에서 메뉴판을 보며 짬뽕 주문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할머니들의 세상은 너무나 새로워졌던 겁니다. 공간과 정서적 지평이 넓어진 것이죠. 할머님들이 말합니다. 사는 게 더 재밌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바치는 이 영화와 이 책이 우리들에게 살아 숨쉬는 감동을 주는 건 바로 고단한 인생길에 마주치는 그 많은 외로움 속에서도 설렘이란 보물을 찾아내는 우리네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유쾌하고 가슴 뭉클한 저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책을 읽으며 혼자 웃고 울고 했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할머님들의 자작시와 그림작가 주리님의 감성적 그림이 이 책에 감동을 더해주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하얀 교복 한번 입고 싶어서. 칠곡 문예학교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푸시킨입니다. 사실 잘 아는 시인이 푸시킨밖에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든 문예학교 교과서 소망의 나무에서 리을 미음 받침을 공부할 때 푸시킨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같이 배웠거든요. 할머니들은 이 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시를 필사하고 암송하는 숙제를 할 때마다 당신의 인생이 눈앞에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죠. 칭얼대는 코올리게 동생 등에 업고 울었네. 학교에 가고 싶어서. 뜨거운 여름 떼약볕 반머리에서 호미 들고 울었네. 친구들과 도란도란 공부하고 싶어서. 비오는 밤 구슬픈 노랫가락에 울었네. 글자 가득한 책이 읽고 싶어서. 중학교 가는 동생 교복깃을 다려주다가 울었네. 새하얀 교복 한번 입고 싶어서. 오태순 나는 울었네 중에서. 그녀들의 인생은 눈물의 기다림입니다. 코올리게 동생을 등에 업고 교실 밖 창문 너머로 선생님의 얼굴 훔쳐보며 언젠가 학교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8, 앳된 나이에 시집와서는 밤마다 눈물 삼키며 다시 고향에 가서 엄마 만나는 날만 기다렸고 전쟁 중에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지요. 홀로 된 후 아이들 키울 때는 끝모를 노동에서 벗어나기만 기다렸고 이제 드디어 평생을 기다려왔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푸시킨의 시로 할머니들의 험난한 삶을 위로하네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괴로운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푸시킨인지 부지깽인지 그 사람 글 참 잘 씁디다. 근데 옵니다, 옵니까, 오나요는 알겠는데 오리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말은 참 어렵습니다. 칠곡문예학교 박근분 할머니는 옷 주머니마다 푸시킨의 시가 적힌 쪽지를 넣어 다닙니다. 저에게 쪽지를 선물로 주면서 그러셨어요. 가지고 다니다가 한 번씩 꺼내 읽으라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눈물 날 때 꺼내 읽으면 눈물이 조금 더 나지만 곧 기분이 좋아진다고. 푸시킨이 내 인생을 알고 썼나 싶어요. 이게 내 이야기라. 그렇게 괴로운 날들을 참고 견뎠더니 보이소
기쁨이 왔잖아. 이 시를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디다. 부적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하도 좋아서. 고백하자면 나는 이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운명에 체념한 자의 상투적인 넋두리라 생각했거든요. 노하지 마라 보다 분노하라는 글에 참고 견디라 보다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에 마음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푸시킨의 시를 암송해 봅니다. 인생을 90쯤 살아본 분들이 추천하시니 시가 조금 달리 보이네요.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푸시킨의 시를 사랑하는 박금분 할머니의 혼잣말이 또 다른 시처럼 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내게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오리니. 어쩌면 곧 오리라 믿으며 아직 오지 않은 기쁨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달콤 쌉싸름한 인생의 본질인지도 모르겠네요. 주위를 둘러보면 암담한 현실에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눈물로 기다리지만 웃음으로 사는 오리니 정신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사는 분들이에요. 매일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할 게 남아있어요? 그럼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들의 기도는 거의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오리니 정신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저랑 박금분 할머니는 기다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에게 기다림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괴로움을 의미했어요. 할머니에게 기다림은 괴로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품고 웃으며 오늘을 살아감이었어요. 할머니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미래는 항상 낙관적이더군요. 올인이거든요. 죽을 일이 나면 살 일도 생긴다. 촬영할 때면 주인공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7곡 가시나들을 만들 때는 할머니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 마치 세상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일종의 직업병이랄까요? 모든 안테나가 할머니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니 뉴스도 할머니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마음약방이라는 캠페인으로 칸 국제광고제에서 수상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할머니들의 시가 들어가면 딱인데. 마음약방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자동 판매기예요.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현대인이 앓고 있는 20가지 마음의 증상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도서, 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손난로, 비타민, 일회용 반창고 등 소소한 재미를 주는 물품 키트를 처방해 줍니다. 자동 판매기에 등록된 마음의 병이 재밌어요. 월요병 말기, 외톨이 바이러스, 가족 남남 신드롬, 인생 망막증, 용기 부전, 아르바이트 트라우마, 급성 연애세포 소멸증 등 청춘들의 흔한 고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마음약방에 할머니들의 시 처방전이 들어간다면 뭐가 좋을까 상상해 봤어요. 만성 비교 증후군을 방치하다가 후천성 행복 결핍증으로 악화된 분들에게는 행복이라는 시를 처방해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약손으로 발라주는 마음의 빨간 약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플 날도 있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김차덕 행복 중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이 시에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비슷비슷하다는 건 특별한 누군가가 부러운 거고, 부러우면 지는 거고, 지는 건 불행한 거니까요. 내 인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이미지로만 가득 차길 원하죠. 100 인생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0세부터 99세까지 흘러가는 인생을 100컷의 그림과 짧은 글로 포착해 놓았어요. 21세에는 어릴 때 쓰던 방이 얼마나 작은지 놀라게 되고 33세에는 잠이 모자라도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된대요. 97세가 재밌어요. 사람들이 온갖 질문을 퍼붓는데요.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고. 할머니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내게는 이 말이 위로가 되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서수남 하청일 씨 사진을 보고 누군지 바로 알아보면 나이 든 거라잖아요. 행복을 잃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나이 드신 겁니다.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인생 망막증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요? 이건 할머니들이 전문이죠. 막막함을 뻥 뚫어주는 내 속이 시원해요 라는 시를 처방해 드릴게요. 만약 이 시를 읽고 인생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할머니들의 민간요법 말고 서점의 자기계발서 부스를 찾아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37에 혼자 되고 죽자 살자 살다 보니 90이 되었잖아. 내가 진짜 90인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 하고 싶어. 걱정 마라. 죽을 일이 나면 살 일도 생긴다. 황용현, 내 속이 시원해요 중에서. 할머니들이 그러시더군요. 굶어 죽기가 정승하기보다 어렵다고. 가난은 즐겨서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어찌어찌 사라졌고 때로는 웃을 수 있었고 삶은 끊어질 듯 이어져 죽자 살자 살다 보니 90에 다다랐답니다. 할머니들의 글은 그냥 힘 빼고 툭 던지는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바로 핵심으로 직진하는 단순 솔직함에다 나이라는 숫자가 더해져 읽는 사람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30인가 하면 아이고 아직 한창 잔치 중이시거든요 라고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90인가 하면 90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겸손해지지 않나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위에서 전사한 유산균들처럼 청춘들을 위로하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책들도 이성의 채로 걸러지고 나면 마음 도달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기필코 위로해드리고야 말 거예요 라는 투철한 사명감이 느껴지면 읽다가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어떨 때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줘야 이 글을 쓴 저자분에게 위로가 되겠지 싶거든요. 이 세상 모든 위로의 책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친구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가장 많이 본 글이기도 해요. 신승훈 씨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위로하죠. 그치지 않는 비는 없잖아 라고. 할머니들 말로 바꾸면 제일 강렬합니다. 죽을 일이 나면 살 일도 생긴다. 마음을 치유하는 에세이들과 결론은 비스름해도 90인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묘한 위로가 됩니다. 오래 산 자들이 전지적 인생 끝자락 시점에서 가볍게 던지는 말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건 시간의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이겠죠. 손이라고 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손이라서 약손이거든요. 자, 마지막 환자분 들어오세요.
급성 연해 세포 소멸증이요? 이건 치료가 좀 어려울 텐데요. 우리 할머니들의 연애는 지난 세기 중반에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도 굳이 위로를 받으시겠다면 사랑스러운 박월선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시를 처방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연애세포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위로란 무엇인가? 사랑, 신평댁 박월선. 사랑이라 카이 부끄럽다. 내 사랑도 모르고 살았다. 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줘대.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소리가 나야 사람 사는 집 같지요. 동네에 고양이들 몰려온다. 먹을 거 주지 마라 해도 나는 멸치대가리 계속 줄 거라 예. 고양이가 있어 다행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이. 칠곡 가신 아들 강금연 할머니 인터뷰 중에서 할머니들은 늘 텔레비전과 함께 삽니다. 낮에 화투를 치더라도 TV를 켜놓고 라디오처럼 소리라도 들으셨지요. 어떨 때 보면 TV가 알람 역할을 하더군요. 하루 종일 마을회관에서 잘 노시다가 KBS 6시 내 고향 클로징 멘트가 나오면 귀가 알람이 울린 듯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시거든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밤은 내가 혼자임을 사무치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강아지라도 키우는 할머니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들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형광등 스위치를 올릴 때 나는 딸깍 하는 소리에 마치 외로움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겠지요. 집에 와서도 역시 TV부터 틀어놓습니다. TV는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혼자 떠들었고 할머니들은 딱히 화면에 집중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켜놓았고 KBS 가요 무대가 방송되는 월요일 밤만 빼면 9시 뉴스 오디오를 자장가 삼아 일찍 꿈나라로 가실 때가 많았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할머니들은 늘 텔레비전을 끼고 사실까? 전기를 끔찍이 아끼는 할머니들에게 왜 TV만은 예외일까? 마을회관은 공공장소니까 기차역이나 터미널처럼 항상 TV를 틀어놓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도 그러실까? 소리가 나야 사람 사는 집 같지요. 혼자 사는 할매들은 다 그래요. 불은 꺼놓고 살아도 TV는 쭉 틀어놓고 삽니다. 서울 감독도 늙어보면 알겠지. 나이 들어서 TV 없이는 혼자 절대로 못 살아. 몰입해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면 할머니들에게 중요한 건 영상보다 사운드였어요. 외로움을 떨칠 수 있다면 그 어떤 소리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기분, 사람 사는 집의 느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머니들에게 1년 중 외로움의 절정은 명절 마지막 날 오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강금연 할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배웅한 후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서셨지요. 바로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시더군요. 마당을 조금 거닐다가 평상에 앉아 한참을 땅바닥만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떠났다. 모든 소리도 함께 사라져버렸고 나는 다시 혼자다. 외로움이 강금연 할머니를 덮어버려 몸에서 모든 생기가 빠져나가 버렸구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 아쉬운 속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으셨지요. 나 죽으면 명절 음식 그만하면 좋겠어 얘. 며느리 고생하는 것도 미안하고
딸도 시댁에 쪼그리고 앉아 전 부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속상하고 일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가라 해도 시간이 짧을 낀데 다 고생이라. 평소에는 먹고 사느라 일한다고 고생, 명절에는 음식 만든다고 고생, 설 지나고 다 돌아가면 방바닥에 손주들 머리카락 주우며 웁니다. 벌써 보고 싶어서. 할매들 다 그래요. 마을회관에 나와보니 박금분 할머니와 곽두조 할머니가 명절 음식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았어요. 손주들을 도시로 떠나보는 할머니들은 하염없이 슬퍼 보였죠. 3년 동안 할머니들의 술자리를 지켜봤지만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면서 말없이 홀짝홀짝 소주와 백화수복만 번갈아 드셨지요. 강금연 할머니에게 술 마시러 나오라고 전화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평상에 홀로 앉아 계신 건 아닐까. 강금연 할머니가 걱정돼 다시 가보니 마당에서 동네 고양이들에게 멸치를 던져주고 있었어요. 자, 여기 있다. 멸치 대가리. 많이 무라. 오늘은 너그도 잔치다. 인자 다 줬어. 다음에 멸치 손질하면 또 줄게. 할머니가 고양이랑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외할머니도 식물들과 자주 대화하셨거든요. 아,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겠지. 생각해보니 명절이 지나 모두 떠난 후 남겨진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네요. 도시의 속도로 복귀한 우리는 홀로 남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떠올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할머니들에게 설 명절은 천국이면서 지옥이었어요. 이제 자녀들은 떠났고 추석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나는 언제 죽게 될까 생각해 볼 때가 많거든 예. 친구들 보면 계절 바뀔 때 많이 죽습디다. 특히 설 지나고 봄 오기 전에. 설 지나고 할머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아픈 몸보다 외로움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손들이 모두 다녀간 명절의 끝자락은 외로움에 사무쳐 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외로움을 없애보려고 애쓰겠지만 할머니들을 보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계속 외로워지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외로움과 함께 산다 생각해야 속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은 노년의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는 약 144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하루하루 외로움과 전쟁 중이겠지요. TV를 틀고 볼륨을 높여도 계속 외로움에 절여지는 기분일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와 싸우는 느낌으로 잠들고 눈뜨겠죠.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도 그러시더군요. 나이 들면 고독이 가장 힘들다고. 특히 사별한 남자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교수님은 80대 중반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첫 해는 마치 한쪽 날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대요. 홀로 되고 나니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2년여가 지난 후에야 겨우 고독에 적응했고 외로운 삶을 생산적인 일로 채워갈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고독을 이길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움츠러든 삶의 공간을 넓혀야 하고 나이 들어서도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을 없애려는 발버둥 대신
설렘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오랫동안 할머니들을 지켜보니 나이 들매 슬픔과 즐거움이 어렴풋이 보이네요. 노년의 기본 정서는 외로움이고 설렘은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마음의 해독제로구나. 젊을 때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중요하다면 나이 들수록 설렘과 외로움의 밸런스, 설외벨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할머니들은 오늘도 외로움이란 숲에서 설렘이란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밥 먹듯 설렘이 필요하니까요. 재밌게 나이 들고 싶다면 일용할 설렘의 좁은 문을 찾아야 해요.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여유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는 가만히 다가가 한번 안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